여러분, 오늘은 좀 차가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끝내남입니다. 이 말부터 꺼내려니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리고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남이다. 이 5글자가 가슴에 콱 박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무슨 그런 모진 소리를 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다 압니다. 정말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내가 딸처럼 여겨주면 언젠가는 이 아이도 나를 친정엄마처럼 여겨주겠지.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면 그 마음이 돌아오겠지. 정성을 쏟고 또 쏟으면 그 정성만큼은 알아주겠지. 그렇게 믿으셨지요. 그 믿음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곱고 고운 마음이지요. 고운 마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참 아픈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그 정성이, 그 고운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가장 깊이 베는 칼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랑이 칼이 된다는 게 저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고 나서야 겨우 알았어요. 차가운 진실이 따뜻한 거짓말보다 사람을 훨씬 더 잘 지켜준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갑더라도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도리겠지요. 저는 올해로 105이 되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어요. 1947년에 혼자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국경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는데 참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못 뵀어요. 그 겨울이 지금도 어제 같습니다. 남쪽에 내려와서는 한참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러다 대학으로 옮겨 30년 넘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도 겪었고 새마을운동도 IMF도 다 지나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만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장 통해서 보따리 이고 가시던 분, 자식 대여섯 키우느라 손마디 다 굵어지신 분, 며느리 셋 보고도 새벽마다 부엌불 켜시던 분, 그분들 얼굴이 지금도 제 가슴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제가 가슴 아픈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좋은 분들이 거의 다 똑같은 실수 하나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 하나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그분들의 노년을 가장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 하지 마시라는 것, 차라리 귀한 손님으로 모시라는 것, 먼저 다가가지 마시라는 것, 기대를 슬그머니 내려놓으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좀 돌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부디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나도 그러고 있었나? 혹시 나도 받지 못할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나? 천천히 같이 가보십시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 분명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거의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실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딸 같은 며느리, 이 말 한번 가슴에 안 품어보신 어머니가 없으실 겁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손을 처음 잡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겠지요. 내가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마. 그 마음이 어디 잘못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비슷한 며느리는 있습니다. 다정한 며느리도 있고 살가운 며느리도 있지요.
그런데 딸 그 자체랑 똑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알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어찌나 딸처럼 여기고 싶으셨던지 작은 수첩 하나를 꼭 가지고 다니셨어요. 거기에다 며느리 식성을 한 줄 한 줄 적어 두셨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다. 나물보다 고기를 좋아한다. 생선은 비린 거 싫어한다. 글씨가 좀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찌나 반듯하던지요. 부엌 반찬통마다 매직으로 이름표도 일일이 붙이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며느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당신이 그렇게 정성껏 붙여둔 이름표가 다 떼어져 있더랍니다. 반찬통도 며느리 식대로 새로 정리가 돼 있었고요. 어머니가 좀 서운한 마음에 얘야 이름표가 다 없어졌구나 하셨더니 며느리가 별 뜻 없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저는 제 방식이 편해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악의가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뜻 없는 그냥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그날 밤에야 비로소 깨달으셨대요. 나는 며느리를 딸로 여겼는데 며느리에게 나는 그냥 시어머니였구나. 내가 혼자서 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혼자서 거기 앉으라고 손짓했구나. 그런데 저 아이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한 적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실수의 대가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딸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며느리가 거기 안 앉아줄 때 그 빈자리가 고스란히 내 가슴에 멍으로 남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서운함이다가 어느새 깊은 외로움이 되고 나중엔 평생 헌신한 내가 가엾어지는 마음까지 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처마 밑 제비집이 생각납니다. 봄이 되면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지요. 새끼도 까고 한참을 부산하게 들락거립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운지 마치 내 식구 같아요. 그런데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비는 미련 없이 날아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그렇다고 제비가 매정한 겁니까? 아니지요. 제비는 원래 그런 새인 겁니다. 처마는 그저 잠시 쉴 곳을 내어준 것이고요.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처마 밑에 들어와 살아주고 정을 나눠주고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 제비더러 왜 텃세가 안 되느냐, 왜 우리 집에서 늙어 죽지 않느냐 한다면 그건 사람의 이치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며느리는 딸의 자리에 앉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발로 우리 집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그 아이의 자리를 제대로 불러주십시오. 딸이 아니라 며느리, 그 이름이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딸처럼이란 말, 이제 입에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슴에 기대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 아이가 그래도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를 그냥 고마워해 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딸을 하나 더 얻으려다 며느리마저 잃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며느리로 곱게 두면 뜻밖의 정이 깊어져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며느리를 딸로 만들지 않고 대체 어떤 자리에 모셔야 하는가? 여기서 제가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1947년 제가 막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떠돌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느 낯선 집에서 저를 며칠 재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없는 살림에 밥을 차려주시고 군불도 넉넉히 떼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뭘 해달라, 무얼 갚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님이니까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귀한 대접은 빚을 지우지 않는 대접이라는 걸요.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며느리를 딸로 만들지 마시고 귀한 손님으로 모시십시오. 손님이라니 너무 정없고 차갑지 않냐, 그렇게 느끼실 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손님이라는 말이 어쩐지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없는 정성까지 다 끌어모아 상을 차리지요. 방도 따뜻하게 데워두고 편안하게 쉬다 가시라고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손님한테 설거지 하라고 합니까? 빨래 개라고 합니까? 안 하지요. 손님한테는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게 손님을 대하는 품격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반대였습니다. 며느리를 한 식구로 제 딸처럼 여기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오면 식구니까 편하게 대한다면서 이것저것 다 시키셨습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닦아라, 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다, 빨래는 색깔별로 나눠야지, 다 옳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어땠겠어요? 그 며느리가 점점 시댁에 오는 걸 힘들어 하더랍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한숨을 쉬고요. 나중엔 핑계를 대고 안 오는 일까지 생겼어요.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속이 상하셨지요. 내가 딸처럼 편하게 대해줬는데 왜 저러나.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편하게 대한 게 아니라 만만하게 부린 거였어요. 식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어머니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오면 반갑게 맞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일은 안 시키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더래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요. 시키지 않으니까 제 발로 나선 겁니다. 저는 이걸 사돈집 손님방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돈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방을 어떻게 합니까?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고 이부자리도 새로 깔고 정성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 방을 내 자식 방처럼 쓰진 않잖아요. 그 방엔 그 방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가깝고 따뜻하되 함부로 하지 않는 거리요. 며느리를 그 손님방에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은 손님에게도 쏟는 겁니다. 다만 빚은 손님에게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면 정성껏 대접하되 일은 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며느리 몫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아이고 가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런 원망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손님은 원래 왔다가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가 이 집의 어른이라는 품격, 그것만은 잃지 마십시오. 손님을 모시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너그러운 거지요. 강요해서 얻은 정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편안함 속에서 저절로 자라난 정은 참 질기게도 오래 갑니다. 이렇게 손님으로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 이야기를 하려니 제 부끄러운 고백부터 하나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참 자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점심 때면 밥 먹었니? 저녁이면 별일 없니? 하루에도 몇 번씩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받기는 받는데 어딘가 지쳐있는 그런 목소리요. 아버지,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 전화가 이 아이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사랑이라고 한 게 저쪽한테는 부담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전화하는 일을 확 줄였습니다. 보고 싶어도 좀 참았어요.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참 그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하면서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지 마십시오. 전화도 방문도 안부도 먼저 들이밀지 마세요.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도 잠깐 참아 보십시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우물물 깃는 거랑 같아요. 옛날에 공동수도 생기기 전엔 다들 우물에서 물을 길었지요. 그런데 두레박을 우물에 던져놓고 물이 차기도 전에 성급하게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반도 안 차서 출렁출렁 다 쏟아져 버려요. 헛심만 쓰는 겁니다. 두레박을 던져놓고 잠깐 가만히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물이 그득하게 차오릅니다. 그때 천천히 끌어올리면 한 두레박 가득 떠지는 거지요. 사람 사이의 정도 똑같습니다. 자꾸 다가가서 흔들면 정이 차오를 새가 없어요. 좀 떨어져서 가만히 두면 그 사이에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리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아요. 너무 자주 찾아가면 며느리 가슴에 고마움이 아니라 무거움이 쌓입니다. 그게 며느리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거셨대요. 별일 없어도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요. 처음엔 며느리도 살갑게 받았답니다. 그런데 점점 통화가 짧아지더래요. 내 어머니 그러다 끊고 나중엔 벨이 울려도 한참 만에 받고요. 그 어머니가 어찌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울리는 전화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결국 부담이 되거든요. 가까이 가서 얻는 건 정이 아니라 부담이고요. 좀 떨어져서 생기는 게 그리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고 싶고 궁금한 마음이 솟구쳐도 딱 하루만 참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그리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바로 그때 따뜻하게 그 손을 꽉 잡아주세요. 먼저 안 다가가는 게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뜸하더라도 그게 나를 잊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도 저 아이 삶이 바쁜 겁니다. 그 바쁜 틈에 잠깐이라도 떠올려준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제가 그걸 자식들한테 배웠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서운함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걸 참 오래 들여다봤어요. 서운함은 며느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대에서 옵니다. 내가 마음속에 슬그머니 그려놓은 기대, 거기서부터 모든 서운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신날 며느리가 좋은 선물을 해주겠지. 명절엔 제일 먼저 안부 전화를 하겠지. 내가 아프면 한 걸음에 달려오겠지. 이런 기대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고스란히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서운함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생신을 앞두고 며칠을 설레셨대요. 작년엔 며느리가 깜빡했으니 올해는 챙겨주겠지. 며느리가 뭘 사올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셨던 거지요. 그런데 생신날 며느리한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다였어요. 그 어머니 그날 종일 마음이 가라앉으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축하 문자를 보냈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어머니 마음속 그림이 너무 컸던 겁니다. 케이크에, 미역국에, 따뜻한 포옹에, 그 큰 그림에 비하니까 문자 한 줄이 초라해 보였던 거지요. 그러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마음을 탁 내려놓으셨대요. 그래, 기대를 말자.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러려니. 그렇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사과 몇 알을 들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예뻐 보이더래요. 예전 같으면 사과가 다 뭐냐 했을 텐데 말이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꼭 화롯불에 손 째는 거랑 같다고 봐요. 추운 겨울날 화롯불 앞에 앉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너무 멀리 앉으면 온기가 안 와요. 춥습니다. 그렇다고 욕심내서 손을 너무 바짝 들이밀면 되어요. 화상을 입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따뜻하되 되지 않는 거리. 기대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데이고 아예 없으면 차갑고 그 사이 어디쯤에 마음을 두셔야 해요.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 같지만 사실은 서운함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느냐?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해보십시오. 먼저 며느리가 뭘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 당연하다는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해주는 작은 것 하나에 진심으로 고마워해 보십시오. 짧은 문자 한 줄, 사과 몇 알, 지나가는 안부 한마디, 그게 다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며느리한테 베풀되 돌아올 걸 기다리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마음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에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받을 걸 셈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딸로 만들지 말고 손님으로 모시고 먼저 다가가지 말고 기대를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합쳐도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젠 나이가 꽤 들었지요.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남만 챙기다 가셨어요. 자식 챙기고 손주 챙기고 며느리 챙기고,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은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으셨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는데 저도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평생 남만 챙기다 자기를 잊은 사람,
그게 어디 그 사람 어머니 한 분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좀 돌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한테 정성 쏟고 며느리한테까지 잘하려고 했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한밤중에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한 번 인생을 새로 시작하듯 그 아이를 업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단 하루도 효도해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평생을 헌신한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는 온전한 시간 한 토막 내어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요, 자식한테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오직 내가 나를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교단에서 30년을 보내고 가족 다 건사하고 그러고도 한참을 더 살고 나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오늘부터 해보세요. 먼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자식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셔도 좋고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한 곡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석 달만 해보십시오. 그 10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나한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비쌀 거 없어요. 좋아하는 빵 하나, 마음에 드는 손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자식이 사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다. 평생 남한테 주기만 하셨던 손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기한테 하는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걸 하나씩 해보십시오. 동네 노인정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는 것, 안 가본 공원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냐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나이라서 새로운 일이 더 깊은 뜻을 갖는 겁니다. 저는 105에도 매일 새로운 책장을 넘기고 하루에 계단을 수십 번씩 오르내립니다. 그게 저를 살아있게 해요. 여러분 평생 남의 뿌리에 물을 주셨으면 이제 당신 뿌리에도 한 바가지쯤 부어주십시오. 자식이 줄 물도 아니고 며느리가 줄 물도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뿌리에 직접 부어주실 차례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관계라는 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를 흔드는 힘을 줄이는 것, 그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나이에 진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이 저는 참 귀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볼 준비가 된 분이에요.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 하지 마라. 차라리 귀한 손님으로 모셔라. 먼저 다가가지 마라. 기대를 슬그머니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라.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통합니다.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모여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는 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이 비로소 평화로워진다는 것, 그겁니다. 그 한마디예요. 저도 100년을 살고서야 이걸 겨우 받아들였습니다. 젊었을 적엔 저도 사람한테 많이 기대고 많이 서운해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래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저래야 하는데, 그 기대가 다 칼이 돼서 제 가슴을 베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알았어요. 남은 남이구나. 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면 그건 약속으로 이어진 사이구나. 약속이라는 건 양쪽이 다 붙잡고 있어야 이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남이라는 말 처음 들으셨을 땐 차갑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며느리를 잃으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걸 내 것이라 우기다 다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내 것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자신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품을 떠났지만 여러분 자신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제갈 길을 갔지만 여러분 자신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가장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킨 사람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귀한 삶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동안 며느리한테 쏟으셨던 그 정성의 절반만 이제 여러분 자신한테 돌려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잠깐 서보세요. 그리고 거기 비친 그 사람한테 이 한마디만 건네 주십시오. 애썼다. 정말 애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손뼉 쳐주지 않아도 너는 네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요. 그러면 거울 속 그 사람이 오랜만에 환하게 한번 웃어줄지도 몰라요. 저는 백다서태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한전은 여기 있을 거예요. 외로운 밤이 오거든, 가슴 한쪽이 시려오거든,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참아 못할 말이 목까지 차오르거든, 그럴 때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으셨거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떠오른 마음 한마디면 충분해요. 같은 마음을 품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작은 위로를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거든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세월, 그 모든 헌신에 대해 한 사람의 늙은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요,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